내 인생 모진 고난의 세월은 가고 배의 귀 옆 행복했던 어린 시절 어느새 고2를 훌쩍 넘기고 나는 지금 늙음하게 오솔길을 걷고 있다. 인생은 풀잎에 맺힌 한 방울 이슬이라던가. 그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나는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혹독하고 서럽게 살았던가 싶다. 그러나 이젠 가슴속에 맺힌 옹이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이 나이쯤이면 종일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아직 무탈하지 않은가. 늦었지만 안마를 배워 누군가를 치료하고 인정을 받으며 약손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참 감사할 일이다. 남해의 아름다운 섬, 완도에서 나는 태어났다. 재산은 있었으나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다. 증조모님과 조모님 두 분은 잡으면 부서질까, 놓으면 깨어질까, 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어디 갔다 인제 왔나. 두 분이 내 등을 쓰다듬으며 부르시던 노래가 지금도 귓가에 아른하다. 내가 4살이 되던 해, 6.25 동란이 일어났다. 우리 가족은 작은 할아버지 댁 가족과 함께 집을 울창하게 둘러싼 대밭 굴 속에서 숨어 지냈다. 전쟁이 끝나고 학교 교사이던 아버지가 정근을 가시게 돼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를 따라 살림을 나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님들은 차마 나를 보내시지 못해 할머니들의 품에서 그냥 귀여비로 자랐다. 새벽이면 우리 증조할머니는 잠든 내 머리 위에 곱게 다듬은 볏짚을 놓고 머리맡 작은 밥상 위엔 정화수를 올려놓으시곤 빌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복은 식순이 복을 주시고 명은 삼천갑자 동방사기명을 주소서. 잠결에 복을 비는 할머니 음성이 지금도 또렷하게 들린다. 이렇게 자란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선 내가 가장 어리고 귀여웠는지 유달리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학생들이 멀리 이동할 때면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곤 하였다. 3학년이 되자 다른 동네 학교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우리 동네로 정근 오시게 되었다. 나는 무척 기뻤다.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사촌 오빠가 우리 집에 왔다. 오빠는 기타를 치고 아버지는 아코디언을 연주하시고 나와 내 여동생은 노래를 불렀다. 돌아보면 그때가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가문이 몰락하다. 5학년 때 일이다. 아버지께서 교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다. 목수를 불러 산에서 소나무를 베고 마을 어르신들은 어영차 영차 나무를 밧줄에 메어 바닷가로 날랐다. 이 나무로 몇 달에 걸쳐 커다란 기계선을 만들었다. 배를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던 날은 엄청나게 큰 고사를 지냈다. 오색의 깃발은 바다를 온통 뒤덮을 듯 하였고 풍물 소리는 하늘을 뚫을 듯 하였다. 고을의 유지분들과 주민들이 모두 모여 치른 대단한 행사였다. 6학년이 되던 해 가을, 기막힌 비보가 날아들었다. 사업을 위해 목포로 가던 우리 배가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것이다. 선장선원 2명 생존이라는 전보 한 장뿐 아버지의 생사조차 몰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어머니는 매일 바다에 나가 통곡하셨다. 행여나 아버지의 시체가 집을 찾아 바닷물에 밀려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이런 어머니를 위로할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 울기만 했다. 뒤늦게 들은 얘기지만 승선한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멀미가 너무 심했다고 한다.
잠깐 바닷가에 내려 쉬어가려고 유턴을 하던 중 날이 어두워지는 데다가 낯선 물길이어서 그만 암초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배 밑이 갈라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으려 하자 다급해진 선장님은 드럼통을 바다에 띄우고 그 가족들을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소리 쳤으나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날이 어두워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침 품팔러 간 남편을 마중 나가던 어느 안악이 비명을 듣고 마을에 달려가 알렸다. 마을 사람들이 구하러 왔을 때는 아우성치고 울던 가족은 이미 손이 풀려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다. 구조된 우리 아버지와 기관장님은 다음 날에야 깨어나고 선장님만 의식이 있었다. 아버지는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승선했던 일가족의 시체와 우리 배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잠수사가 몇 날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학교에 가기 위해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게 한 학기 쉬었다가 진학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음에 중학교 진학을 대비하려고 내가 광주에 머무는 사이 우리 집 재산은 모두 남에게 넘어가 버렸다. 고대광실 기와집은 육지 사람이 건물을 옮겨짓기 위해 본체 건물만 사서 철거해 갔다고 했다. 컴컴한 집 대밭 뒷면을 돌고 또 반대면을 돌아오면 안쪽 모서리에 조그만 샘문이 있다. 그곳을 더듬어 들어서니 저만큼 작은 불빛이 보였다. 본체가 있었던 곳을 지나 별채에 다다르니 처마 끝에 차양막이 보였다. 나는 그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불렀다. 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은 작은 등잔불 밑에 처량하게 은신하고 계셨다. 할머니들께서 나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서로 붙들고 울기만 하였다. 참으로 허무했다. 귀하다고 귀업이라 지어주신 애칭은 야속하게도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혹한 운명의 시력을 잃다. 학교에도 못 가고 양장점을 하는 친구를 잠시 도와주고 있는데 우연히 이웃마을 어르신들의 눈에 들게 되었다. 24세가 되던 구정 무렵 나는 청혼을 받았다. 예비신랑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으나 부모님의 심한 반대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들께서 나를 원하시지만 자신도 나를 좋아하게 됐다며 청혼을 해온 것이다. 나 역시 괜찮은 상대이기에 승낙하였다. 그해 봄, 우리는 약혼식과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였다. 이미 서로의 형편을 알고 있기에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 예비신랑의 집은 이 고을에서 대단한 재산가였다. 집안에 정미소가 있고 주유소와 아이스크림 공장, 중화요리 집까지 있으며 주변 상가들은 거의 시집의 것이었다. 또한 이대 독자 늦은 아들이기도 하니 나에겐 대단한 상대였다. 그러나 우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재정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 혼수부터가 시어머니 맘에 들지 않았다. 온실에서 화초처럼 자란 나는 시집에 많은 직원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집안일도 잘 몰랐다.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하며 곰살맞게 따를 줄도 모르니 한심한 며느리였던 것 같다. 그러나 두 시누이는 나를 대단히 좋아하여 아침에 나를 안아보고 학교에 가야만 공부가 잘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시어머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슨 꼬투리만 잡으려 감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어머님이 무서워서 항상 피하곤 했는데 고맙게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막으시며 나를 감싸주셨다. 남편은 나보다 3살 연하였기에 나는 남편보다 많이 성숙한 편이었다. 그래도 나를 이해하는 꼬마 신랑은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려 나에게 화가 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나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나는 남편을 많이 좋아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기만 하다.
어느 날 내 몸에서 택기가 느껴졌다. 가정에 경사가 난 것이다. 온 가족이 나를 왕비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배가 심하게 아프더니 피덩이가 쑥 빠지는 게 아닌가. 내게 힘이 됐던 끈이 끊어진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극복할 일이 겁이 났다. 다음 날 큰일이 닥쳤다. 떡을 만들기 위해 보리방아를 찍기 위해 이불솜을 타기 위해 또는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시댁의 공장에 오셨다. 나는 평소 친근한 마을 어르신께 조언을 듣고 싶어 내 답답한 사정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고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화근이었다. 시어머니는 남의 입을 통해 며느리의 사정을 들은 것이 몹시 분하신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악이 가득 차서 나를 마구 야단치셨다. 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 죽자.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길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DDS란 약이 생각났다. 그 약은 강한 피부병 약으로 많이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 시집 옆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 백정의 약값을 드렸더니 20알을 더 주셨다. 약봉지를 받아와서 한 입에 털어넣고 죽기 위해 잠을 잤다. 이날은 결혼 후 처음 맞는 나의 생일이었다.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남편과 가족은 우왕좌왕하면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고 약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버렸다. 그 다음 날 읍내 도립병원으로 옮겨져 수액으로 해독을 시켰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눈을 뜨니 천정이 흐릿한 게 눈에 뭔가 끼어있는 것 같았다. 그대로 눈을 감고 일어나 식사를 하려고 하니 반찬이 구별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께서 안과로 가라 하시기에 찾아갔다. 안과 선생님은 눈을 이리저리 진찰하더니 말했다. 약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미 치료는 불가능하니 지금의 시력만이라도 지키세요. 청천벽력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다. 친정집에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집에 나를 놔둘 수 없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이후 학교 선생이던 남편이 친정 동네 초등학교로 발령이 났다. 그 사람이 많이 그립고 만나고 싶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출퇴근하는 길이 보이는 동네 밭둑에 앉아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력이 약한 내 눈으론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 이렇게 힘든 날들이 가고 달이 가면서 남편과 나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과거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운명이려니 하며 나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들. 시력을 잃고 난 후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집안을 돕고 있는 여동생에게 얹혀 살았다. 삶의 의욕을 잃은 나는 동생이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온종일 앉거나 누워서 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2년 후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서울로 왔다.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슬렀다. 남동생을 앞세우고 다니거나 버스도 타면서 실제의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을 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물체만 보이던 눈이 점점 사물에 익숙해져 가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겨우 혼자 거동할 수 있게 되자 나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와도 6남매의 장녀인 나는 가세가 기울어진 친정에 많은 식구와 함께 지내기가 몹시 부담스러웠다. 이때 나를 본 이웃마을에 사시는 분이 자기 처남과의 청혼을 해왔다. 이미 나는 몇 년 전 우리 고을에서 큰 사건의 주인공이었으니 나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 가정에 장애가 되는 나는 조금이라도 짐을 벗어나고 싶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기로 하였다. 내 나이 30세인 12월이었다. 시집을 가고 보니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와 남녀 두 동생이 있었고 4살 난 아들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잃은 돌쟁이까지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마 젖을 먹어보지 못한 작은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미움을 끓이며 매일 울고 지내는 상황이었다. 엄마를 잃은 두 아이가 그 집 생활의 전부였다. 나의 존재는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나는 아무도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임신은 학대의 대상이었다. 나의 뱃속 아이는 많이 힘이 드는지 피를 조금씩 보이며 신호를 주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남편의 대답은 여자들은 피를 많이 흘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했다. 이번엔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뭔지 모를 말로 중얼거리기만 했다. 어미가 됐지만 나는 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었다. 이 고통을 뱃속 아이와 같이 2달이나 지냈다. 견디다 못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피의 색이 변하면서 뭔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꼈다. 남편은 안팎의 거친 노동들을 나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혼을 한 것 같았다. 이런 노동이 있을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난 매일 아기의 죽을 끓이고 산에 나가 땔감을 해야만 밥을 지을 수 있었다. 작은 아이의 기저귀는 매일 아침 쌓여 있어 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어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해야 했다. 입덧은 심하고 일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나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땔감은 당일에 마르지 않고 방 구들장은 주저앉아 있었다. 아무리 불을 지피려고 해도 불길은 아궁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내 머리와 콧구멍에서 그을림이 거미줄같이 늘어져 물 항아리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견디다 못한 나는 남편께 아이를 지워달라고 애원을 했다. 정월 대보름 전날 밤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 고을에 버스도 있지만 남편은 굳이 가늘고 높은 논뚝길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저만큼 앞서 남편은 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다가 높이 2m 이상 되는 논뚝길에서 떨어졌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안간힘을 다하여 쫓아갔으나 그 사람은 모르는 채 열심히 앞만 보고 걸어갔다. 야속한 마음 꾹꾹 누르고 나는 눈물범벅이 되어 따라갔다. 이 길은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한 길이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광주에 도착하여 부인과를 찾기 위해 묻고 물으며 헤매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광주에 도착하여 부인과를 찾기 위해 묻고 물으며 헤매었다. 밤이 다 돼서야 겨우 양동에 있는 조산원에 도달했다. 병원에 들어서 보니 내 꼴이 말이 아니었다. 다리와 발은 생채기가 나 있고 양말과 신발, 양쪽 바지 아랫단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뱃속 아이는 이미 늦어 정상화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지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슬픔도 허무함도 나에게는 사치일 뿐이었다. 아이를 지운 그 밤은 여관에서 지냈다. 다음 날 새벽 몸을 겨우 추스르고 광주 양동시장에 갔다. 시집갈 시누이의 이불솜과 이불 겉감, 신랑 친척들의 옷감 등등 혼수장을 본 뒤 이고 매고 집에 도착하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야 하는데 방바닥에서 머리가 들려지질 않았다.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일어나라며 야단을 치셨다. 억지로 일어나 아침을 지어 먹고 나니 정월 대보름 차례를 지내기 위해 벗어놓은 가족들의 내복과 겉옷들, 이틀 밤 동안 모인 기저귀 등
산더미 같은 빨래를 시어머니가 물에 담가버리셨다. 이걸 머리에 이고 냇가에 나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몸은 천근만근이라 쉬고 싶은 맘 간절했으나 시어머니는 냉담하기만 했다. 얘야, 간장 담가야 하니 어서 물 기러 오너라. 동네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발은 끌리고 팔은 힘이 빠져 물동이를 머리에 올리기가 어려워 벌벌 떨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물을 다 길어오니 이번엔 남편이 나를 돌아보며 점심 먹고 보리밭에 비료를 쳐야 한다고 했다. 시동생도 있건만은 굳이 내가 하도록 종용했다. 밭은 산비탈을 깎아 만들었는데 밭에 가는 길은 한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손수레에 비료 20kg 6개를 싣고 1.5kg 정도의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하여 밀고 또 밀어보지만 수레가 오히려 나를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간신히 밭에 올라온 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밭만 둘러보더니 보리가 다 얼어 죽어 비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며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이제 새끼를 꼬아야 한다고 했다. 한쪽 발을 딛고 서서 한쪽 발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기계인데 기력이 너무 없어 나무로 직접 만든 엉성한 의자에 잠시 몸을 의지했다. 그러자 남편이 쫓아와 귀한 행동하지 말라며 의자를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후 둘째도 잘못되어 유산하게 되었다. 병원비가 들어갔다고 시어머니는 양심이 없다는 등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시간은 흘러 모질게 매달린 채 숨쉬는 세 번째 아이의 산달이 다가오고 있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1978년 7월 1일 새벽 5시쯤 집에서 딸아이를 순산하였다. 베넷저고리 하나 없는 알몸을 내 생리대로 가만 눕혀놓고 시누이 시집 보낼 때 이불 만들었던 솜조각과 동생이 벗어주고 간 치마를 잘라 아기 이불을 만들었다. 들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조각솜을 써버렸다고 마구 퉁박을 주셨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팔자가 이리도 기구한가. 그러나 첫 결혼을 망친 나는 그저 참아야 한다고 나를 달래고 또 달랬다. 산후 일주일 만에 소식을 들으신 친정 어머니께서 아기 이불과 옷가지 등을 사서 오셨다. 아이 젖이 나오지 않는 걸 보시고 밥에 쌀을 좀 섞어 먹으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친정 애미가 쌀밥 해 먹으라고 하였다며 아이 젖먹이고 있는 내 목을 내리쳤다. 너무나 야속해서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아침부터 들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방에 두고 간 아이는 배가 고파서 발 뒤꿈치를 얼마나 밀며 울었는지 발 뒤꿈치에는 피가 흐르고 아이는 방 구석 모서리에 박혀 있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자궁 외 임신이었다. 모진 인생 병원에서 살아서 집에 돌아왔더니 죽은 네 목숨 살렸으니 혀를 뽑아 남편 신발바닥에나 깔아라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셨다. 견디다 못한 나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였다. 몇 달은 친정에서 묵었으나 남편의 거친 행동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고 고옥의 화장실과 같이 붙어있는 헛간을 빌려 살게 되었다. 길에서 모래를 쓸어다 세면가루 한 바가지 사서 섞어 부엌바닥 만들고 박스 주워서 벽에 붙이고 살면서 낮에는 남편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다. 이렇게 억척같이 4년을 지내 모은 돈과 시어머니가 시골집을 팔고 마련하신 돈으로 성남 높은 지역에 대지 20평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였다. 시어머님과 남편의 전실 두 아들과 나의 두 딸은 모두 같이 살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실 자식 두 아들은 애지중지하면서 나와 두 딸에겐 하녀 부리듯 막말을 하고 매질도 서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남편의 모진 행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내심 분하고 억울해서 죽고만 싶었지만 이를 깨물었다. 그래도 두 딸의 아빠인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거라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통증이 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신장이 망가져 좌측 신장을 제거하고 2년 만에 자궁 난소를 모두 제거하였다. 이렇게 모진 세월은 흘러 내 딸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게 될 즈음 남편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며느리를 맞아 같이 살면서 손주를 보게 되었지만 나는 결국 남편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두 딸과 찜질방에서 며칠을 지내고 사글세빵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드디어 남편과도 악한 인연의 고리를 끊고 이혼을 했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이를 찾다가 간병인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병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 와중에도 내 마음엔 언제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63세의 나이로 서울 맹학교에 입학했다. 막상 입학하고 보니 전부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그래도 배운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 나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다. 시력이 0.2라 돋보기를 쓰고 컴퓨터도 배웠다. 고맙게도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격려도 해주었다. 안마 기술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에 몰두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 생활을 더 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손기술을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나마 풀어보고 싶었다. 65세에 졸업을 하면서 의료법 제82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증을 받았다. 감개가 무량했다. 학교 다닐 때 수술했던 갑상선 암 치료가 아직 남아있고 나이도 많아 취업은 안 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아는 분이 강남 일원동에 있는 클린 안마원에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고서 망설임 끝에 찾아갔다. 이곳에서 무사히 실기와 면접을 통과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이곳 안마원 고객은 보건복지부가 70%의 국비를 투입하고 각 지자체에서 30%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근골격계통이나 신경계통 질환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었다. 나는 방문 안마를 하게 되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발성 척수염, 마네킹병,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너무나도 안타까운 희귀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나는 내 몸이 이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병을 했던 경력까지 더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안마를 해드렸다. 나의 진실은 전달되었다. 내 손끝으로 이분들께 내 마음이 전달되었고 내 체온이 전달되었다. 이분들의 통증이 줄어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일을 하였다. 2012년 8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태풍 그리고 강한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환자들을 찾아가 배웠다. 하루는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고객은 38세의 맑고 예쁜 아가씨였다. 다발성 척수염 환자인데 27세에 직장에 다니던 중 병이 들었다고 한다. 가족은 80세가 넘은 어머님과 단 둘이었다. 첫눈에 소변줄이 보였다. 내 힘으로 저기 매달린 소변줄을 치워줄 수 있기를 기원했다. 배꼽 밑으론 신경이 거의 죽어있고 하지는 흐늘거렸다. 혼자서 움직일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15년 가까이 정자세로 누워만 있어야 하니
견신경까지 눌려 있어 통증에 몸부림친다고 했다. 대변은 일주일에 2번 간장약을 넣고 손가락으로 파내고 있었다. 시력도 거의 빛 정도만 보인다고 했다. 단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듣고 왼손까지만 쓸 수가 있었다. 정해진 안마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었다. 나는 서비스를 좀 더 잘해주기 위해 모든 분의 서비스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가서 전신 안마와 다리의 혈순환을 돕기 위한 다리 마사지, 그리고 침까지 2시간 이상을 봉사해 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6개월 정도 하다 보니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내가 간병까지 해준다면 대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꿈틀거렸다. 정해진 6개월이 끝났지만 나는 마음의 빚이 남은 것 같음을 느끼면서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댁을 찾아갔다. 그러자 그 환자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반겼다. 제가 오늘 너무 아파서 기도하였더니 선생님이 오셨네요. 라고 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엄마 어떻게 좀 해줘 하면 나도 아파 라고 엄마가 대답하신단다. 하기야 80이 넘은 엄마 역시 허리 통증에 무릎 통증까지 있으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한 번씩 5년 이상을 찾아갔다. 확실히 차도가 보였다. 그러나 나의 가정사로 인해 더는 살펴줄 여력이 없어 안타까웠다. 내 인생 모진 고난의 세월은 가고. 삼성병원에서 출장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안병동을 찾아가니 젊은 청년 한 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의 아들인가? 하며 청년을 따라 병실로 갔다. 병실은 특실이었고 간병인과 5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 한 분이 계셨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고 환자의 침대 옆에 섰다. 환자는 몹시 연로해 보이는 할머니셨다. 그분의 몸에서 싸늘한 냉기가 느껴지며 목은 한쪽으로 돌아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눈과 입은 눌려 마비가 되었으며 의식조차 희미하여 감히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귓가에 속삭이듯 사모님 하고 내 목소리부터 들려드린 후 내 손을 환자의 손에 살며시 올려 내 체온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아주 가볍게 표정을 살피며 스치듯이 마사지를 시작했다. 다음날 찾아가니 이분은 92세인데 우리가 알만한 회사의 회장님 모친이라고 했다. 치매가 된 지 10년째인데 음식을 씹을 줄도 삼킬 줄도 모르신다고 했다. 이 상황에 대장암 수술까지 하셨다고 했다. 6일 동안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퇴원을 하셔서 과천에 있는 댁으로 방문 안마를 하게 되었다. 환자의 좌측 눈은 상안검에 눌려있고 턱관절은 아래로 내려와 턱이 빠져있는 듯 굳어있어 입이 열리지를 않았다. 나는 얼굴 근육부터 풀어 움직일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신 마사지 후에 얼굴 마사지까지 열심히 해드렸다. 마사지 시간은 1시간 계약이었지만 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나자 환자는 좌우로 돌려가면서 안마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얼굴 근육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보였다. 상안검에 힘이 생기면서 눈을 뜰 수도 있게 되었다. 얼굴이 앞으로 돌아오니 혀가 굳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가제 손수건을 손가락에 감아 송곳니와 옆니가 빠져있는 사이로 넣어 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갔다. 그 다음엔 팔과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드렸다. 1년이 되면서는 쳐다보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손뼉 치는 것을 가르치면 따라서 하기도 하셨다. 나는 안마를 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평생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선생님 소리까지 듣게 되다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다. 나는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 돌봐드렸다. 얼마 후엔 할머니는 일어나는 연습도 하게 되었다. 점점 일어나 앉아있기도 하시고 사과 조각을 오른쪽에 쥐어드리면 왼손으로 옮겨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셨다. 누군가 말했다. 나더러 신의 손을 가졌다고.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 싶다. 난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어제보다 좋은 모습을 뵈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오늘은 더 좋은 모습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곤 하였다. 2년이 되자 한 손을 붙잡아 드리면 제법 걷기까지 하셨다. 어느 날 그 댁을 방문하였더니 간병인이 귓속으로 말을 건넸다. 오전에 집사님이 운동을 시켜드리다가 잘못하여 사모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병원을 갔더니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했다.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통근 치료를 하시던 그때 2015년 6월 3일 메르스가 창궐하게 되었다. 메르스로 인해 그 댁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게 돼 할 수 없이 방문을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바람에 나는 몹시 바쁘게 지냈다. 일을 할 때마다 이심전심 내 마음이 전달되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곤 했다. 그러는 사이 두 딸 모두 졸업 후 은행에 취업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손주도 생겨 나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나는 이제 일을 하기엔 많은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내 꿈은 그리운 고향집에 다시 돌아가 몰락한 친정집을 일으키고 싶다. 할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안 계신 집을 지키며 누군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신의 손이 되어 고향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토록 모진 삶을 살아내며 죽음만을 생각했던 내가 이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도 대견해진다. 안마는 몸의 순환계, 신경계, 근육계의 생체 반응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이 일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처럼 감당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내 손은 신의 손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다. 내 인생, 모진 고난의 세월은 가고 나는 이제 빛나는 태양 아래 서 있다. 고향으로 귀향, 꿈을 이루다. 수구초심이라 했던가. 늙어갈수록 어릴 적 고향집이 몹시 그리워서 완도에 다녀왔다. 집은 다 무너지고 대밭만 제멋대로 우거져 숲을 이루었다. 바람이 불면 우수수 댄잎을 쓸고 가는 바람 소리가 그리웠던 집이지만 정돈을 하기로 했다. 일꾼들을 불러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집을 개보수했더니 집이 제법 모양새를 잡았다. 서울에서의 일과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머지않아 고향에 정착할 것이다. 거기서 뼈가 굳어지고 근육이 마비되어 통증에 시달리는 고향분들을 정성으로 돌보며 보람있는 여생을 보내고 싶다. 구술작가 조임생